네, 이어서 인터페이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쉬,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관련된 거고요. 스냅, 2차원적으로도 스냅이 되죠. XY 평면의 어떤 가이드나 그리드 같은데 스냅이 딸깍딸깍. 스냅은 자석이죠, 자석. 그래서 아이콘이 말굽자석처럼 생겼죠. 위치도 스냅이 되지만 회전 각도도 스냅이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도 스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치도 어떤 점에 따른 위치, 그리고 선분에 따른 위치, 면에 따른 위치, 그리고 입체 자체에 따른 위치, 여러 가지 스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애니메이터, 애니메이션, 죽어 있는 것에 생명을 더하는 게 애니메이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하면 그 모델링이 스스로 움직인다든지 또는 캐릭터 모양이 되어서 걸어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인데, 그런 애니메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메뉴들이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터. 애니메이터는 작가가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 게 애니메이션이라면, 시뮬레이터는 조건을 설정해서 컴퓨터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제일 위에 있는 메뉴부터 뭐 클로스, 다이나믹 이런 게 있네요. 그 아래쪽에 뭐 파티클, 싱킹 파티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클로스는 천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옷감에 대한 뭔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 뭔가가 하면, 자, 옷감을 내가 허공에다 집어 던지면 얘가 나풀나풀 하면서 땅에 떨어지겠죠. 예, 그런 그 동작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만들어 주냐 하면, 이 옷감은 어떤 재질이다, 면이다, 나일론이다, 뭐 비단이다 이런 걸 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 옷감의 그 공기 마찰 계수가 얼마다, 그리고 공간에 공기 마찰 계수와 중력을 입력해서, 물론 바람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바람도 뭐 한쪽 방향으로만 부냐 아니면은 회오리처럼 휘감기면서 부냐, 뭐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플레이 누르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천을 바람에 밀려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해줍니다. 자,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그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로 로봇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로봇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그런 로봇도 있겠지만, 우리 산업용 로봇들은 꽤 간단한 것들도 있어요. 우리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그 로봇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동차도 스프링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힌지 구조 이런 걸 가지고 있고, 힌지라 그러면 그 문의 경첩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축을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 있는 게 힌지 구조죠. 하여튼 그런 설정들을 미리 해두고 역시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면 컴퓨터가 스프링이 늘어나고 줄어든다든지, 문이 열렸다 닫혔다 덜컹거린다든지, 그 다음에 모터에 힘을 줘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 그 아래쪽에 파티클과 싱킹 파티클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미립자 시스템, 미립자, 아주 작은 미세한 거를 작은 걸 미라 그러죠, 그죠? 미립자 시스템 또는 소립자 시스템 같은 말이에요. 주로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먼지, 그 다음에 눈 내리는 거, 그 다음에 비 내리는 거, 그리고 불꽃, 불을 지피면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연기가 되었다가 좀 있다가 사라지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파티클을 많이 사용해서 물도 만들 수가 있고요. 흘러내리는 물. 그 물 하나하나를 입자로 계산하는 거죠. 자, 싱킹 파티클은 원래 외부 플러그인이었었는데 시네마포드에 이제 들어와서 아까 그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더 전문가처럼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에 관련된 것들. 헤어는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빗질하고 머리카락의 특성을 뭐 직몬지 또는 곱슬인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머리카락도 지금 시뮬레이터 안에 있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거나 또는 사람의 어깨에 부딪히거나 또는 뭐 빛에 빗질을 할 때 반응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렌더링이라는 용어는 가시화하다는 용어인데요.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3차원으로 뭐 모델링을 하면 그 모델링을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는 게 렌더입니다. 렌더는 크게는 실시간 렌더러와 비실시간 렌더러가 있고요. 화면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그린 거, 이것을 보여주는 이 회색 덩어리, 이 자체도 렌더링이에요. 이것도 렌더링이고, 얘를 눌러서 실제와 비슷하게 한 것도 렌더링이고, 이것을 눌러서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 얘도 렌더링이에요. 이 세 가지 다 렌더링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것, 덩어리를 눈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렌더링이에요. 하여튼 그런 렌더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렌더라 그래서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에 렌더링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쉐어 머신 오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내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게 공유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컬프트라고 보통 하지 않고요. 그냥 스컬프트라고 합니다. 스컬프트. 스컬핑이라고 하고요. 이 스컬핑은 조소를 얘기합니다. 조소. 조각과 조소가 있죠. 조각은 주로 뜯어내는 게 조각이죠. 큰 덩어리에서 조금씩 파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조각이죠. 조소는 주로 갖다 붙이는 작업이죠. 철사로 만든 뼈대에다가 뭐 진흙 같은 거를 갖다 붙여서 물론 갖다 붙였다가 또 일부 떼내기도 하지만 하여튼 전체 작업 과정이 붙이거나 떼거나 하는 것을 다 스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네마 4D는 그 메쉬 모델링 툴이거든요. 표면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껍질 모델. 그래서 디테일한 걸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의 땀구멍이라든지 또는 그 파충류들의 그 껍질에 있는 복잡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컬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컬팅의 장점은 우리가 마치 그 디지털 이 점토 덩어리 이 디지털로 이루어진 마치 그 점토라고 해서 이온 선생님이라고 지브러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말처럼 디점토, 디지털 점토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점토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또는 뭐 일그러뜨리고 하듯이 그런 방식의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쉬 모델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이 스컬프팅 방법으로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시네마 4D에서 스컬프팅 작업은 하지는 않고요. 주로 지브러시 작업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툴이 스컬프터라는 툴이 있고요. 그리고 지브러시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브러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 시네마 4D 뿐만이 아니고 맥스 마야 모두 스컬핑 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툴에 비해서 그 작업 속도라든지 그리고 전체 작업의 파이프라인, 작업 진행 과정들이 아무래도 전문 툴을 따라가기는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네마 4D 외부의 전문 툴인 지브러시를 써서 시네마 4D와
연동시켜서 하는 작업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이 스컬프팅이라는 그 작업이 디지털로 점토를 만지는 듯한 작업에 가깝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션 트래커. 자, 모션 트래커는 그 영상에서 영상을 소스로 해서 그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의 위치 이런 것들을 역추적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영화 촬영 장비 또는 캠코더 이런 걸로 어떤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그 동영상과 여러분이 만든 3D를 적절하게 합성하고자 할 때 사진 한 장이면 어떻게 합성을 할 수가 있겠는데 움직이는 영상에서 카메라가 흔들린다면 합성하는데도 꽤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모션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주로 카메라 트래킹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또 애프터 이펙트나 시네마포드에 이 모션 트래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영화 작업에서 쓰는 뭐 보우저라든지 또 전문 툴들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꽤 쓸만하니까 여기서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그래프. 모션 그래픽을 가장 좀 발전시킨 그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네마 4D 이외에도 뭐 마야에서도 모션 그래픽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모션 그래픽은 현재까지만 해도 시네마 4D가 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시네마 4D에 있는 모그래프의 이런 그 기능을 자기들 툴에 넣고자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네마 4D 모그래프의 특징은 아주 빠르다, 그리고 사용하기 쉽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맥스 마야 시네마 4D 블렌더 뭐 이런 툴들 이외에 이런 것들을 그 모션 그래픽이나 또는 스페셜 이펙터 이런 걸 특수하게 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뭐 후디니 같은 툴들이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그래프가 주로 하는 일은 뭐 클로너, 복제하는 기능이에요. 현재 있는 이 상자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복제, 매트릭스 얘도 복제랑 비슷한데 그 오브젝트를 실제로 뭐 복제도 할 수 있지만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 예를 들면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만 또 복제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프랙처, 부서지는 건데요. 이 현재 형상을 특정 규칙에 따라서 뭐 방정식이죠. 컴퓨터에서는 어떤 규칙에 따라서 부서뜨리는 거고요. 보로노이 프랙처, 이것도 역시 부서뜨리는 건데 이 보로노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 거고 좀 현실감이 훨씬 더 이전 기본 프랙처에 비해서 좀 좋다는 거. 그리고 모 인스턴스라 그러는 것도 컴퓨터 그래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인스턴스는 그냥 복제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의 복제본. 여러 개 역시 복제하는 기능이고요. 모 텍스트,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글씨를 쓰는 거, 트레이스, 뭐 꼬리를 다는 거, 모 스플라인, 스플라인은 곡선이거든요. 곡선을 활용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익스트루드나 뭐 폴리 FX, 뭔가 막 부서뜨려 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특수 효과를 준다든지 또는 계속 그 돌출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모그래프 꽤 중요한 챕터고요. 다이나믹 시뮬레이터도 중요한 챕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캐릭터는 사람 형상 또는 동물 형상을 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주로 이런 조인트 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절을 생성하고 관절과 뼈대를 생성해서 이것들을 움직이면 그 근육이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조인트 툴, 웨이트 툴,
어떤 근육이 움직일 때, 어떤 뼈대가 움직일 때, 뭐 예를 들면 어깨 같은데, 어깨는 등 근육이 움직여도 따라 움직일 테고요. 목이 움직여도 일부 수축과 팽창을 할 수 있을 테고요. 팔이 움직여도 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뼈대를 얼만큼 따라갈지 그런 그 중요도, 무게값을 설정해 주는 거고요. 조인트, 보통 보온이라고 하죠. 뼈대 구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스킨은 그 뼈대 구조를 만든 것과 그 우리 피부 조직을 연결하는 거. 뭐 머슬 이런 것들은 그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근육이 부풀어 오르거나 또는 그 반대로 그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M스킨 유사하고 자, 나머지 기능들은 뭐 몰프 또는 클러스터 이런 기능들인데 여기서 이제 특히나 몰프라 그러면 형상 A가 형상 B로 점점 변하는 게 몰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인간이 동물로 변한다든지 그런 세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는 그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과정, 뭐 생산 공정, 뭐 이런 거고요. 지금 시네마4D에서의 파이프라인은 자, 서브스탠스라는 외부 프로그램과 연결할 수 있는 공정, 후딘이라는 엔진과 연결할 수 있는 공정, 그리고 프로젝트들끼리 합치기, 그 다음에 아키캐드와 콤바인할 수, 장면을 연결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터, 라이브 링크랑 연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구글 징크,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도 한번 볼게요. 하여튼 외부 프로그램들과 뭔가 그 공정에 끼어들어서 같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 서브스탠스 같은 것들은 사실은 3D 포토샵과 좀 비슷하죠. 대부분은 포토샵의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는데 그 기능과 그리고 메쉬 베이킹이라는 그 3차원 모델의 그 각진 부분 또는 홈이 패인 부분 또는 평탄한 부분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해서 복잡한 사실적인 재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질과 텍스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외부 프로그램이고요. 나중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디니 엔진은 뭐 영화 특수효과 중에서 가장 최상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시네마4D에 있는 많은 기능들도 사실은 후디니로 짜서 프로그램처럼 짜서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드 기반의 프로그래밍의 소양이 좀 있으면 사용하기가 그나마 좀 나은데요. 난이도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외부 프로그램들과 링크하는 거니까. 자,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뭐냐? 시네마4D를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시켜서 어떤 전체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산 공정 중의 하나입니다. 플러그인. 플러그인은 갖다 끼우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커피라는 플러그인과 뭐 파이썬이라는 플러그인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또는 구매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플러그인 목록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플러그인은 시네마4D가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거나 그 어떤 한계가 있는 것들을 좀 더 편의성을 갖추거나 성능을 더 증폭시켜 주거나 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설치해서 같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크립트, 주로 파이썬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스크립트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뭐 변수, 자료형, 뭐 조건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튜토리얼에서 잠깐 필요하게 되면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윈도우는 지금 현재 이 시네마4D의 그 어피어런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창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거나 감추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현재 내가 모델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지 또는 UV를 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인터페이스 자체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네마 4D의 형상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자, 헬퍼는 큰 기능으로는 도움말 기능과 업데이트 기능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메뉴에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탑 쉘프 그냥 상단 메뉴바라고 할게요. 탑 쉘프 어렵죠? 네, 상단 메뉴바라고 할게요. 그 쉘프라는 말은 선반이라는 뜻입니다. 선반. 그 우리가 주방에 싱크대 위에 선반들 있죠. 그래서 그릇도 올려놓고 뭐 여러가지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쉘프인데요. 자, 얘가 탑 쉘프인데 그냥 상단 메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툴바입니다. 툴바.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시네마 4D 기본 인터페이스가 얘가 왼쪽에 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왼쪽에 보통 가 있는데 뭐 제 포토샵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전 역시 오른쪽에 두고 씁니다. 그 이유는 많이 쓰는 메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은 이쪽에 레이어가 있죠. 근데 시네마 4D는 여기에 중요한 이 애트리뷰트라는 속성창이 있어요. 여기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속성창과 주요한 도구들과 이 작업 공간 사이에 이동 거리를 좀 짧게 해서 그래서 오른쪽에 두고 씁니다. 왼쪽에 두면은 마우스가 여기까지 갔다가 애트리뷰터 찾고 모델링 메뉴 화면 전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운동은 많이 되겠지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에 놓고 쓰고요. 현재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여기가 작업 영역이에요. 뷰 포트라고 합니다. 작업 영역. 워크 에어리어라고도 하고 뷰 포트라고도 하고 이 작업 영역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여러분이 시네마 4D의 화면을 조작할 때 여기 오른쪽 위에 메뉴 4개가 있네요. 그죠? 자, 제일 왼쪽 거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패닝이 됩니다. 패닝.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패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줌밍이 됩니다. 그 다음 거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로테이션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작은 창 큰 창이죠. 여러 창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큰 창으로 여러 창으로 바뀌었다가 큰 창으로. 그래서 맥시마이저, 미니마이저 토글입니다. 뭐 이름 중요하지 않죠. 어떤 기능을 하면 되는지 알죠. 이렇게 주요한 4개 아이콘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마우스를 대고 하기보다는 주로 Alt 키, Alt 마우스 왼쪽 하면 회전이 됩니다. Alt. 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마우스를 누른 상태인데 아무 반응이 없죠. Alt 키를 누르면 화면 회전이 됩니다. 자, 그리고 Alt 키 누르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줌밍이 되고요. Alt 키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패닝이 됩니다. 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제가 지금 타블렛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 타블렛 설정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른쪽하고 가운데하고 지금 바뀐 것 같고요. 여러분 중에서 타블렛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타블렛으로도 이 모든 조작들이 가능하거든요. 자, 아래쪽이 지금 오른쪽 클릭이고 보통은 이 위쪽 버튼이 더블 클릭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에 더블 클릭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중간 클릭으로 바꾸면 3버튼 마우스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밑에는 클릭이죠.
오른쪽 클릭, 중간 클릭하면 3D 프로그램을 쓸 때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Alt 오른쪽 버튼, 이게 줌이고요. Alt 가운데 버튼이 패닝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메뉴들을 다 할 수 있고요. 자, 가운데 버튼만 누르면 맥시마이저, 미니마이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타블렛으로 작업을 하는데 마우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작업에서 한 5%도 사용하지 않고요. 거의 95% 이상을 타블렛으로만 사용합니다. 자, 화면 조작법, 선택, 로테이션. 이 로테이션은 오브젝트를 회전하는 게 아니고 화면을 회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이 축이 있죠. XYZ가 있는데 화면을 조작하기 때문에 XYZ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화면이 아니고 우리 아까 ERT라고 트랜스폼이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에 move E, 그 다음에 scale T, rotate R. 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이걸 회전을 시켜 볼게요. 자, 회전했는데 여기 있는 축은 움직이지 않죠. 이건 실제 오브젝트만 회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면을 조작할 때 이 뷰포트를 회전하는지, 뷰포트를 회전하면은 왼쪽 아래쪽에 축이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Alt 드래그 하면 뷰포트가 움직이고요. 여기 있는 ERT에 R을 회전하면 오브젝트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면 여기 오른쪽 아래쪽을 코디네이트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좌표 매니저. 여기에 값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24점 얼마 얼마, Z축으로 40점 얼마 얼마, 이렇게 값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건 오브젝트를 회전한 거예요. 초기화하려면 0, 탭, 0. 이렇게 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화면 조작법을 알아봤습니다. 화면의 회전, 화면의 이동, 화면의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화면의 맥시마이저, 미니마이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ER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현재 오브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 아래쪽에 애트리뷰터 속성창에서 그 오브젝트에 관련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00인데요. 1000. 자, 그러면 좁아지네요. 자, 오른쪽 걸 누르면 또 오른쪽 거에 대한 애트리뷰트가 나옵니다. 얘는 Y축을 1000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애트리뷰트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봐야 될 항목이 오브젝트와 애트리뷰트입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 꾹 누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라이브 셀렉션을 쓰는 게 좋습니다. 라이브 셀렉션. 자, 라이브 셀렉션. 단축키로는 9가 되겠는데요. 보통은 오른쪽에 있는 ERT, 왜 ERT라고 얘기하냐 하면 키보드 순서대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ERT 또는 ETR. 자,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좀 옮기고 싶어요. 자, 그럼 move에 E자가 들어있죠. MOVE. 그리고 왼쪽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런 축이 나옵니다. 이 축을 기저모라고 합니다. 기저모.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기저모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그냥 형틀. 그리고 그냥 축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축이 종류가 많아요. 지금 화면에 여기 보이는 축 있죠. 얘는 월드 축이라고 합니다. 월드 축.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의 얘네들도 월드 축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무브 이런 걸 만들면 아까 그 월드 축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 축이 또 하나 있죠. 얘는 오브젝트 축. 자, 얘를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요. 자, 축이 회전됐죠. 그죠? 화면에 축 종류가 많은데 그래도 그냥 축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저모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고요. 자, 안되네. 자, ERT 중에서 얘를 이동하고 싶어서 키보드 E를 눌러서 이렇게 하고, 자, 갑자기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선택으로 와서 이 라이브 셀렉션은 붓질하는 거예요. 자, 화면에 여기서부터 붓질할게요. 클릭, 드래그, 릴리즈. 자, 이렇게 했더니 두 개가 선택됐는데 보통은 무버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무버 상태에서 그냥 제 단축키가 라이브 셀렉션 단축키가 숫자 9거든요. 키보드 메인 키보드의 9를 누르고 있습니다. 눌렀다 떼는 게 아니고 누른 상태로 이렇게 하고 다시 숫자 9를 떼면 원래 사용하던 무버로 돌아옵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지금 현재 무버 상태죠. 숫자 9를 누른 채로 선택하고 숫자 9를 떼면 원래 쓰던 툴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R 회전인데요. 얘만 회전하고 싶어요. 숫자 9를 누르고 쭉 선택해서 숫자 9를 떼면 회전이 됩니다. T 마찬가지입니다. T 숫자 9를 누른 채로 T. 네,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너무너무 기초적이지만 이것을 Move, 라이브 셀렉션 클릭하고 다시 Move,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제일 마지막에 선택한 메뉴가 여기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요. 예를 들면 자, 뭔가 이런 작업을 하나 했는데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뭔가 이런 작업을 한번 했는데요. 또 내가 무브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까 그 메뉴는 접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최근에 사용했던 메뉴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꾹 누르면 최근에 사용했던 메뉴가 여기에 떠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은 최근에 사용했던 메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메뉴들은 단축키로 따닥 접근하면 되는데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메뉴를 꺼내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 썼던 것 중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하면은 편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